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엔 김상훈 기자 만나봅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은 항상 진지하게 뭘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오늘 또 드라마 이야기 잘 안 어울리네. 김상훈 기자하고 오늘 잘 안 어울리는 드라마 얘기를 가져왔다고 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뭐 K 드라마 드라마 잘 나간다. 영화 저희 그 OTT에서 많이 보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예. 그 사상 뭐 공전의 이틀을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 아 재밌었지. 그렇죠. 이게 네. 12월 달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2가 그렇죠. 시즌 2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 네. 제 기억에는 제가 언더스탠딩 오자마자 뭐 한 달쯤 지나서 아마 이 컨텐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좀 어리버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개겨요. 예. 아무튼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제주는 뭐 창작자랑 제작사가 높는데 예. 왜 수익은 넷플릭스가 다 버냐? 네. 요 이야기가 3년이 지났는데 이거 얼마나 바뀌었냐? 네. 다시 봤더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이후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넷플릭스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전 세계를 호령한다라고 할 만큼 K 컨텐츠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네. 넷플릭스가 뭐왜 수익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건지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 제도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뭐 결론은 우리나라 법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넷플릭스가 왜 나쁜 놈인지 아닌지 요걸 먼저 보려면 네. 그 수익 분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일단 넷플릭스가 나쁜지 그런 건 생각해보지 말고 네. 일단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일단 먼저 보죠. 네, 일단 뭐 OTT가 콘텐츠를 확보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요게 그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N이라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어. 맞습니다. 딴 데서 볼 수 없는 이게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더글로리, 네. 그다음에 뭐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예. 콘텐츠들이 있는데 킹덤 이런 경우에는 보통 100%의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다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5에서 20%의 마진을 제작사에게 주는 방식인 건데 네, 수익을 주고. 그렇죠. 100%의 제작비를 되다 보니 전부 넷플릭스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약간 조금 아트한 걸 만들고 싶어. 근데 도대체 팔릴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넷플릭스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니까 어쨌든 제작비에 무조건 10% 20%는 붙여서 자기는 안전 마진 딱 먹고 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됐었죠. 오징어 게임도 사실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오리지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황동혁 감독 10년 묵은 작품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만 기회를 줬다. 넷플릭스에서만 가능한 콘텐츠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또 킹덤을 썼던 그 김은희 작가, 김은희 작가 똑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킹덤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그 제작비를 지원을 해서 한국에 있는 콘텐츠가 뭐 전 세계 시장에서 되게 호평을 받은 건 사실이긴 하죠. 예. 근데 다만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K 콘텐츠라고 하는 게 블루칩이에요. 근데 블루칩인데 봤더니 이 어쨌든 수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잘 수익이 되면?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뭐 어떤 비율로 해야 뭐 좋다 혹은 뭐 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분배는 되어야 K 콘텐츠라고 하는 국내 산업 이 생태계도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수익이 넷플릭스에서만 몰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투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예로 나왔던 게 1조를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였냐면 그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1조를 벌었다라고 추정을 했을 뿐인 거고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다음에 나가려던 구독자가 얼마나 잡혔는지 이걸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수조 원이겠죠. 근데 그때 들였던 돈이 253억이에요 제작비. 그 다음에 제작사에 주는 안전마진 40억. 그리고 흥행하고 난 다음에 제작사와 뭐 출연진 창작자들에게 줬던 소정의 보너스 정도. 이 정도면 이게 당연히 넷플릭스가 뭐 제작비를 100%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을 수익을 배분 받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정도까지 되는 게 맞느냐? 요거는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잠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콘텐츠 제작 방식에 따른 뭐 이 권리 관계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보통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창작자가 어쨌든 뭐 감독과 작가 이런 분들이 창작자들이 이제 제작을 하겠죠. 이 제작에 필요한 돈을 이 제작사가 원래는 이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배급사들 쫓아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작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창작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시나리오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의 제작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구조입니다. 사실상의 제작사가 넷플릭스이긴 한데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창작자는 제작사와 또 계약을 맺고 이런 구조인 건데 여기서 조금씩 제작사도 그렇고 창작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배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창작자 같은 경우에는 제작할 때 제작비 얼마 계약할 때 뭐 예를 들면 제작비에서 뭐 감독 창작자에게 들어가는 비중은 뭐 0.1% 1%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나오겠죠. 그걸 받고 땡이에요. 감독이나 배우나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었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700만이 손익분기점인데 700만이 지나게 되면 뭐 한 명당 러닝 게러티 준다. 그런 거 있었죠. 그때는 그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스타 감독, 스타 작가 이런 경우에만 특약 방식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게 그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의 법 구조에 놓여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저작 재산권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냐 없느냐가 정해지는 건데 이게 한국 저작권법 100조를 보게 되면 이게 딱 적혀 있잖아요. 영상 저작물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건데 보통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지식 재산들의 어떤 그 활발한 그 뭐랄까 생산을 위해서는 이 창작자의 재산적인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이잖아요. 근데 이 100조에는 특례 조항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영상 제작물인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이게 저작 재산권이에요. 이 저작 재산권이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특약을 뭐 감독이나 따로 그쵸 뭔가를 맺지 않는 한 계약서에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의 내 지분이 얼마야 라고 요구해서 그걸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100% 저작권은 제작사에 넘어가는 걸로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영상 제작물만. 디폴트 값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넷플릭스에 주면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사가는 거야. 이게 너한테 전부 다 줄게 하는 게 디폴트 값의 일반적인 계약이고 그게 아니려면 아니야 나 진짜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특약을 따로 맺어서 네가 잘 되면 나한테 보너스를 주게 런닝 개런티로 나는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법은 웬만하면 그냥 특약을 안 맺으면 이건 다 넘기는 걸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 저렇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저작권법에 어떻게 보면 본질에 반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게 태생부터 그러하거든요. 원래는 인쇄 저작물, 책을 쓰는 작가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가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왜냐하면 인쇄업자, 출판업자는 막 찍어서 팔고 난 다음에 수익을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인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지식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 배분은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책 쓰면 인쇄 내가 받듯이 맞습니다. 근데 영상 제작물이 나오면서부터 조금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 저작물도 저작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독, 작가, 배우, 뭐 음악 감독, 그다음에 스태프들, 연출자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저작 재산권을 다 주게 되는 경우에는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건 누구 거냐? 감독 거냐, 배우 거냐, 작가 거냐? 누구 거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저작 재산권을 그 권리를 실행해야 되는 순간 예를 들면 누구한테 판다, 뭐 판권을 판다 혹은 2차 저작물을 만든다 이런 의사결정 구도들이 필요할 때 이 저작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두의 동의를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통이
이 잘 안 되겠다. 산업적으로 그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특례조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벌써 100년 전입니다. 1908년에 베른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회원국이겠죠. 예. 그때 영상 제작물인 경우에 우리가 특례 규정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영상 제작물인 경우에는 그 산업적 특수성을 봤을 때 이게 특례 조항을 특약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자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그럼 우리만 특이한 게 아니고 그건 국제적인 룰이고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국제적인 룰이고 야 영상 저작물은 그거 저작권 따지면 너무 복잡해. 그거 어떻게 넘기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기는 걸로 하고 야 진짜 자신 있는 애들만 별도로 계약서를 써. 네. 그래서 저작권은 안 줄게. 대신 너희가 쓰기만 써. 이런 식으로 계약하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저작물 넘겨서 유통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무슨 값을 주던 간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여튼 사간 사람이 가져가서 알아서 이건 사업을 내가 할게. 많이 보면 내가 먹고 조금 망해도 내가 망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런 구조로 쭉 오다가 최근에 바뀐 게 이제 영화 산업도 크기 시작하고 이제 창작자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게 러닝 개런티가 조금 뭐 특약 방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아예 OTT로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OTT는 어떻게 러닝 개런티를 할 것이냐 이 말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제작사들도 그 어떻게 보면 제작사들이 조금 뭐랄까 한국에 있는 제작사들이 그렇게 거대 자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이란 말이에요. 각본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특약 걸면 우리 너랑 안 만들래. 이런 어떤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대 해외 OTT들한테는 이 특약 아니면 나 이거 안 만들래라고 하는 게 안 먹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넷플릭스가 아쉬운 감독권은 로열티를 주고 안 아쉬운 감독권은 그냥 대체로 그냥 그래서 사오고. 이거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닌데 최근에 넷플릭스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시즌 1을 성공시켜서 시즌 2를 하는 게 두 번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문체부에 통화를 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아쉬우니까 넷플릭스가 아쉽다. 그렇겠죠. 그렇게 협상력이 되는 경우에 특약을 걸 수 있는 거죠.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독 입장에서 싫으면 나도 안 만들어 그냥. 그럴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OTT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특례 규정이 그대로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특례 규정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국제 룰이었는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EU 차원에서 DSM 저작권 지침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맞춰서 저작권법을 국내적으로 갖춰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 베스트셀러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흥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예. 거기에 일단 기본 원칙이 비례적으로 창작자에게 보상이 돼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비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반 이런 게 아니라 로열티 조라는 뜻이죠. 그렇죠. 수익에 따라서 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 현저하게 불균형적이다. 비례적으로 주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뭐 0.1% 준다. 0.0001% 준다. 이렇게 조금 불균형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창작자가 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회원국이 그 제작자가 여기 응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그 디폴트 값으로 양도가 되는 게 아니다. 예. 디폴트 값으로 양도가 되는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저작 재산권은 무조건 그 창작자에게 있고 창작자는 제작사에게 그 저작 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할 권리를 주는 계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준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그 이용할 권리를 주는 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저작권법이 짜여 있습니다. 그럼 독일도 비슷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도 법의 취지는 창작자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일 것 같은데 네. 창작자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창작자도 있고 이른바 내 거 어디서 찍어주기만 해도 난 진짜 감사해 그런 창작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OTT가 됐든 뭐 어느 영화사가 됐든 간에 이걸 걸어주려면 내가 무조건 로열티를 줘야 하니 나는 웬만하면 유럽이랑은 이제 거래 안 할래. 나는 차라리 한국이 그냥 좀 싸게 사올 수 있으니 난 한국이랑 거래할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실 유럽이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컨텐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별로 안 되는데 영미권, 유럽권이 사실 컨텐츠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영상에 있어서는 북미가 너무 압도적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크긴 하지만 사실 영미권에 비해서 한참 뒤쳐져 있잖아요. 영화를 예, 보든 좀. 어떤 걸 보든. 그래서 이제 그러하다 보니 이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든 거다. 역으로. 그래서 뭐랄까 이제 산업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분배가 안 되고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위축이 돼 있기 위축이 돼 때문에 있으니까 오히려 보호하는 그렇죠. 법을 만들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을 따라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거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그 어떤 뭐랄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더, 실정에 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더 있는데 위축되는 결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취지는 그러면 예를 들면 근데 유럽에서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 이게 어쨌든 저작권법의 본질에는 가장 가까운 법이다. 그럼 유럽에서는 내가 자신 없는 감독이에요. 네. 자신 자신 있는 감독이야. 야, 법 봤지? 유럽에서는 무조건 로열티 제급해야 돼라고 당연히 하겠으나 자신 없는 감독이에요. 네. 나도 내가 생각해도 망할지도 몰라. 네. 라고 생각하면 로열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제작비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듯이 제작 플러스 알파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 비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하겠죠.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1%는 받아야겠어. 뭐 아니면 나는 1%는 아니고 한 0.1%, 0.2%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마도 쌍방간에 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잘 나간다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게 보상을 받는 그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비례적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박아놨다. 네. 그래서 뭐 한국처럼 뭐 제작비 한국은 전액을 좀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형식이고 통으로 넘긴다. 그거는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게 가깝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국 모델은 미국 모델은 조금 다른 게 일단 저작권법의 근간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왔으니까 예. 거기는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다가 기본 원칙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 않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영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안 대표한테 고용이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컨텐츠는 저한테 고용돼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 그렇죠. 대표 이사시니까.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는 업무상 저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작권이 없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이 콘텐츠는 회사에 맞습니다. 있는 거지 본인한테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영상 제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독은 프리랜서일 수도 있겠지만 둘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고용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를 다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고 모든 저작권이 제작사에 있지만 근데 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받냐면 감독이면 감독 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작가면 작가 조합이 있고 배우면 배우 조합이 있고 예. 이게 다 이렇게 그 연방기관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조합이에요. 노동자니까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작사들은 제작자를 대표하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 AMPTP라고 하는 제작사 협회 단체가 있는데 예. 그 주기적으로 이 협회와 이 조합들이 만나서 단체 협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보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4대 보험,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해줘야 되는 어떤 권리들을 다 그 뭐랄까 서로 협상을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 감독 조합에서 가져온 제상형 분배금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TV에 재방영이 되는 경우에는 배급사가 얻는 수익의 1.2%를 받는다. 이게 일종의 보상금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재상영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쵸, 건 아닌데 법으로 정해져 않고 단체 협상을 이거는 통해서. 얘네는 일종의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그냥 맞습니다. 자유로운 계약자가 아니고 자유노동자가 아니고 요거는 노동자라고 판단해. 계약된 노동자. 네네. 그래서 네가 단체 협상을 해서 협상 조건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작가인데 우리가 영화 신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너희가 넷플릭스에 틀 때마다 우리한테 무조건 얼마를 줘. 그렇죠. 협의해서 한다. 네. 내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가나 감독들에게는 그 단체 협상으로 요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죠. 재상영이 많이 됐다 싶으면 더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되면 덜 받는 거고. 근데 다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이게 OTT처럼 흥행을 엄청 한다.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재상영.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팔아서 TV에 팔아서 여기서 한 번 더 상영이 돼요. 이런 경우에 받는 분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2차 저작물. 예를 들면 뭐 배우 조합이나 무슨 조합이나 하여튼 뭐 본인도 협상을 하고 조합에서도 협상을 하겠으나 근데 저 배우가 넷플릭스랑 직접 협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협상하는 거는 본인의 몸값인 거겠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분배 조건이나 어떤 그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연봉 얼마냐. 출연료. 내 출연료 얼마냐? 그렇죠. 내 시나리오 한 편 쓰는데 얼마냐? 그렇죠. 그거는 제작사랑 뭐 파라마운트니 맞습니다. 무슨 뭐 그런 데랑 그런 제작사랑 하는 계약을 거고. 하겠죠. 그렇게 다만 계약하는 근로 거고. 조건들. 이거는 근로 조건에 속한 거예요. 재상영이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근로 조건인 거죠. 재상영이 될 때 나는 작가, 그다음에 배우, 그다음에 감독 이런 사람들은 일정 요일로 분배금을 받는다. 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라.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파라마운트가 어떻게 계약하지는 난 모르겠어. 네.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저작권은 없지만 협상을 통해서 노조 협상이든 계약관계 협상을 통해서 네가 하여튼 뭐 할 때마다 나한테 얼마를 줘. 네. 그렇게 그냥 협상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 창작자 입장에서 감독이나 배우나 등에서는 그렇죠.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가 저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작권을 그 어떤 컨텐츠의 수익에 대해서 분배를 받는데 한국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례가 봉준호 감독이에요. 예?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초기에 나왔던 것 중 옥자가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옥자는 봉준호 감독이 지금도 스트리밍에 따라서 그 분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봉준호 감독이 미국 작가조합 소속 회원이고 조합원이고 미국은 아닌데? 봉준호 감독 본인이 작가조합의 소속 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미국 작가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거예요. 조합원이에요. 그렇죠. 회원인 거죠. 그 다음에 옥자를 만들었던 제작사가 미국 제작사예요. 예. 그 미국 그 제작사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단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제작사가 알아서 받아서 하여튼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기생충을 만드셨고 이게 굉장히 공존의 히트를 했고 예. 여러 OTT에서 많이 판권을 사가서 방영이 되잖아요. 예. 요거는 하나도 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런닝 개런티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제작사이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인데 큰 돈을 주고 한 번에 런닝 개런티라기보다는 제작사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작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뭘 받겠다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권을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굳이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에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제작사는 한국 제작사잖아요. 예. 조건이 두 가지 다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제작사도 미국 그 제작협회에 돼 있는 그러니까 단체 협상의 주체가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받는 사람도 조합원이어야 되고 주는 사람 제작사도 그 제작사 협회의 회원이어야 되고.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옥자는 둘 다 되기 때문에 수익 분배를 받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K 컨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더라도 한국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분배를 받지 못하고 이 두 가지 구조에 한꺼번에 놓여 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한국 법에 그러니까 그 저작권법에 별다른 계약이 없으면 저작권을 다 넘기는 걸로 한다. 그럼 결국 저작권이 넷플릭스로 가면 넷플릭스가 잘 되면 그게 다 넷플릭스 거라는 뜻이니까 네. 일시금만 받고 끝난다는 뜻인데 네. 특약을 맺으면 된다면서요. 네. 특약을 맺으면 나도 로열티 나는 이렇게는 못 팔아. 나는 특약 맺어줘. 하면 특약을 맺어서 내가 로열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약을 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팔 수도 있고 네. 혹은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내가 계약할 수도 있고 그 둘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단은 예를 들면 감독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흥행작을 만든 감독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창작자분이 예를 들면 처음에 너무 큰 흥행작을 썼어요. 수익 분배를 많이 받았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쌓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때 내가 이제는 내가 방국계 하나 끼는구나. 그럼 난 특약을 요구할게.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겠지만 예. 지금까지 상황 그 과거에 축적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 창작자들에게
그 어떤 뭐랄까 분배금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 보니 이 K 콘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성공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거나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거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창작자 분들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K-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로 지금 호령을 하고 있잖아요. K-팝인 경우에는 이런 특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라서 저작 재산권에 대한 분배가 굉장히 고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체부가 저작권 협회를 신탁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플랫폼들 같은 데서 어떤 음악이 틀어진다. 그러면 이 저작 재산권은 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고르게 분배가 되고 그분들은 저작권 협회 가서 받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 콘텐츠로 몰리고 그러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어디서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걱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걸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뭐 취재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 뭐 어떻게 시도를 해본다 그런 얘기는 이게 뭐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창작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슬라이드 처음 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배급사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작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창작자분들께서 요구를 하는 거는 이 창작자가 플랫폼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그냥 뭐 유럽에 있는 법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저작권을 넘기지 말고 저작권은 창작자한테 있다는 걸 법에 아예 명시해달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정당한 거다. 너에게 나의 권리를 요구를 하는 게 그렇게 바꿔달라라고 해서 그런 법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다 통과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OTT가 있고 OTT는 제작사와 계약을 하겠죠. 그럼 제작사는 다시 또 창작자와 계약을 할 텐데 창작자가 OTT에게 그 어떤 권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계약의 제3자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이걸 요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뭐 저작권을 그것도 말은 되네. 저작권을 하는 이제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관점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유럽은 그런 구조가 다르냐? 유럽도 똑같이 OTT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창작자가 있을 텐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법으로 창작자가 제작사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돼 있는 거냐? 우리도 잘 이렇게 국리를 하다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김사훈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저작권법이 그러니까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사실상 저작권을 다 넘기는 걸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약을 맺어. 그러니까 네가 원래 디폴트 값은 그냥 저작권을 다 넘기는 건데 특별히 로열티를 받고 싶으면 특약을 맺어. 그렇게 돼 있는 걸 반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로열티를 받는 건데 네가 한 번에 다 넘기고 싶으면 그 특약을 맺어.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뭐 유럽이 그러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거 조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문체부에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생협의체예요. 상생협의체가 뭐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렇게 창작자들과 제작사 그다음에 플랫폼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표준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수익 배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만들어보겠다고 지난 5월부터 만들어서 돌리고 있기는 한데 문체부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만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창작자분들은 되게 많이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흔들고 그냥 맞습니다. 상생협의체 정도의 알아서 잘해보자. 약간 조정안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건데 잘 작동을 안 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그 해외 OTT가 아예 없어요. 국내 OTT만 있는데 국내 OTT가 적자의 자본력도 딸리잖아요. 이런 방안은 당연히 본인들이 뭔가 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 좋게 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는 잘 알겠고 지금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바꿔보자고 하면 만약에 법을 이렇게 특약이 있어야지만 뭐 그냥 저작권 넘긴다라고 하면 훨씬 협상력은 조금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드라마가 잘 되는 게 조금 걱정은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창작자를 되게 위하는 법인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과연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결국 한국을 찾는 이유가 야 여기는 하여튼 창작자도 많고 싸고 잘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뭐 법을 조금 더 지지하는 조금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는 있겠으나 그게 또 살짝 과도하면 협상 어차피 어떻게 보면 협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데 잘 나가는 감독 못 나가는 감독도 현실적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법으로 과연 약간 강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산업적으로 좋은 건가? 살짝 그런 걱정이 드네요. 예를 들면 미국은 굉장히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제작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컨텐츠의 질이지 이게 진짜 정말 예를 들면 1% 2% 많아봐야 이 정도 되는 수익의 배분이겠느냐라는 생각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돼. 오징어 감독 정도 되면 큰 소리 치는 거고 오징어 감독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수익 배분이 잘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려고 이쪽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는 예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왜냐하면 K 콘텐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이 제작 환경 그다음에 그 제작 환경의 유인 체계라고 하는 게 10년 전이랑 똑같다고 하면 사실 거의 한계점에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볼 때는 되지 않았냐? 되지 않았냐? K 드라마도 많이 컸다 이제. 좀 크지 않았니?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베트남 제주 공장이냐? 우리도 좀 맞습니다. 컸다 이제.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논의인 모양이네요. 요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한번 우리 사이가 고민해서 뭔가를 바꿔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임상훈 기자님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주제. 한 3년 만에 들고 온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상훈 기자도 그동안 많이 컸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